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과 함께요. 정치권 상황 등 모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저희가 정치권 이슈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요, 내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른바 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내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쿠팡 사태는 거의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기 때문에 거의 쿠팡에 가입된 거의 모든 사람이 털렸다고 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쿠팡에서는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내 정보가 나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 쿠팡에 회원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 거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민사적인 소송? 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집단 소송으로 가능하고요. 사실상 개인의 정보인 이름, 또 주소, 주문 내역이라든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불안하죠. 예.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지금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각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셔서 집단 소송 참가인으로 가입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요. 예. 과거에 농협이나 국민은행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털린 상황에서 예. 소송을 통해서 한 10만 원 정도씩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1인당이요? 예, 1인당 예. 10만 원씩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보상이 될 것 같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킹 등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 중국계 직원이 고의적으로 이 정보를 빼내갔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도 제대로 못한 거고요. 예. 퇴직한 직원에게 이 로그인 정보,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야 되는데 그 권한까지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과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손해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쉬운 사건이고 예. 그 피해가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 쿠팡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것이 이제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쿠팡에도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징금은 이제 그 매출액의 3%까지 하거든요. 예. 근데 쿠팡의 매출이 문제되는 게 한 34조쯤 돼요. 예. 그럼 이게 그 이론적으로 1조까지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아. 다만 이제 옛날에 SK텔레콤도 예. 옛날에 3,700억까지 가능했는데 실제 때린 거는 1,347억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 감해 줬거든요. 따라서 이게 최대 조까지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 3, 4천억 대에서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그럼 이승훈 변호사 마지막으로 우리 쿠팡에 가입했던 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비밀번호 바꾸고 이런 것들입니까? 그렇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이 뭐가 문제냐면 로그인하는 방법들이 인증 서비스가 굉장히 쿠팡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쿠팡에 가입했을 때 다른 사이트에 가입할 때보다 쿠팡이 훨씬 쉽고 로그인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예. 이 인증 서비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각종 커뮤니티의 변호사들이 집단 소송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가입해서 자신의 이름과 소송과 관련한 자료만 준다라고 한다면 그 예. 소송을 대행해 줄 수가 있고요. 지금 3,370만 명이면요. 국민 4명 중에 3명의 정보가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90% 쿠팡 고객의 90% 이상의 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예. 최대 1조까지도 그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 굉장히 높은 과징금을 무는데요. 그 이유는 높은 과징금을 물어서 기업이 타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 정보에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다른 네이버라든가 이런 각종 빅테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개인정보 보호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일단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내 정보가 어느 사이트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갔는지를 일단 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국민의힘이 장애 집회를 통해서 뜻을 모으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히려요 분열 양상을 노출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희생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뭐 있을 겁니까? 우리 국민의힘 이제 강원도에 참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저를 내려오라고 하신 분들도 저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지요. 여러분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과 박정화 의원에 대해서 야유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 두 사람은 계엄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일단은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글쎄 장애 집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장도혁 대표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노출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제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있은 지 이틀 후면 1년이 지났는데 모레죠. 예. 여전히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을 돌면서 관련한 집회를 하고 있죠. 집회 목적 뭡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정책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집회인데 예. 정작 집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 이것이 아니라 당내 분열 양상만 보이고 예. 있는 거잖아요.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 12월 3일에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낼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그 중진 의원들 만나고 재선 의원들 만났을 때 누구보다 자기가 깊게 고민하다고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당내에 정말로 한 절반 정도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 예. 뭐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예. 계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또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정말로 반반 정도의 의견이 있으니까 예. 압도적으로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 그러면 그쪽을 따라가면 되는데 예. 이게 아니다 보니까 당이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잡고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면은 발언을 하고 내가 보수 지지자니까 저 집회에 나왔겠죠. 그런데 커피를 던지기도 하고 좀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단상에 올라가서 내려오라고 좀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장외 집회에 동원되고 아니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는 매우 좀 극우적이고 강성적인 지지층들이 집단적으로 저기에 모이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들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하는 지도부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네. 전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저희 극우 강성 지지층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좀 지도부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갔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예. 장동혁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의 내란머리는 이제 끝이 날 것. 아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내란머리를 한다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생각이 없는 거죠. 만약에 12월 3일 날 장동혁 대표가 사과 생각이 있다면 내란머리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거나 예.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또 거기다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도층 거의 투표 안 합니다. 왜 중도층을 저희가 고민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성 극우 지지층들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예. 또 한 명인 김인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과해서 대선 이겼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우리가 사과해서
그다음에 선거에 이겼냐? 자, 우리 이렇게 힘을 모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소위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강성 지도부의 입장들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런 상황에서 거기에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면 당 지도부와의 충돌들은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 그런 얘기들을 저는 충돌을 빚지 않으려면 아니 양형자 이런 분들 안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굳이 저기에. 예. 뻔히 저런 얘기 나올 거 아는데. 아니,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뭐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 최고 같은 경우는 준비된 발언 같아요. 그렇겠죠. 저는 다음 날 뭐 양 최고랑 한번 통화도 했었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좋은 메시지 내셨다. 누군가는 이런 메시지를 내셔야 하는데 본인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누군가 이런 메시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이다. 예. 같이 가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최고위원의 자격으로 그 집회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오히려 사람도 의견을 없는 내기 거잖아요. 위해서 네. 본인의 의견을. 그리고 저기에 모이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당의 지금 당심의 지도부를 구성할 때와 지금은 저는 좀 달라졌다고 봐요. 예. 그때 당시에 100일 전에 지도부 구성할 때는 당시에 반탄했던 분들이 당 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도 많은 수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예. 그럼 과연 지금도 그 정도의 여론이 당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정 변호사님은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네. 사과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네. 계엄에 그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죄송하다고 담화문에 보면 이미 사과가 돼 있고요. 그랬나요? 예, 저는 뭐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는 더 짚어야 돼요. 네. 첫째는 이게 계엄이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은 뭐냐. 이게 헌재 판결문에도 이게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인 독주는 없었느냐, 그 원인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 지금 계엄 이꼴 내란이다. 이 프레임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일 영장 실질심사 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그 계엄이 내란인 것처럼 사과하면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은 해산해야죠. 그렇잖아요. 내란인 정당임을 자인한다면. 네. 따라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을 앞두고 위헌정당 운운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이 상태에서 그 사과가 능사냐. 저는 계엄은 사과하더라도 이걸 내란 프레임으로 내란몰이 하는 것은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어제 장면이 고스란히 이제 지도부 회의에서도 노출이 됐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입니다.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습니다. 급기야 몇몇은 우리 안의 배신자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에게 혼돈이었습니다. 글쎄요, 양양자 최고위원이 어제 집회하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최고위에서도 하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리를 떴다. 왜 떴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추정하기에는 저 발언이 좀 불편하게 들렸을까요, 송원석 대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근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봉숭아학당을 보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집안은 그냥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의 식민지와 관련해서 일본이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는 하지만 이거 대한제국 국민들이 무능해서 그랬어요. 무지해서 저희들이 식민지를 근대화하려고 왔어요. 라고 하면 됩니까?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란을 한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본이 반성을 했으면 계속 반성해야 되는 것이지 반성 한번 해놓고 왜 또 사과하라고 하냐고 한다면 예. 국민들이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사과 안 하고 우리 내란 정당으로 몰이될 거니까 내란은 잘못된 게 아니야. 국민의힘은 잘못한 게 없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당이 위헌 정당이 되는 거고 위험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장동혁 대표가 했는데 아니 왜 황교안 씨만 데려가요? 한동훈 전 대표도 데려가고 유승민 전 의원도 데려가고 그래야지 뭐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 것이지 한쪽의 극우의 얘기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고 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변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보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좀 한심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장동혁 대표가
이겨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조만간 자진 사퇴하거나 끌려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내일이고 이제 계엄 1년이 되는 3일 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결과에 따라서 사과 여부를 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새벽, 12월 2일 밤 늦게 추경호 영장이 나옵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국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소장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영장 발부 여부와 다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사과의 수위, 사과의 방법, 사과의 정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형사재판에 유무죄를 예상할 수 없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그때는 사과로 끝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정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 운영을 도박에 맡기는 거 아닌가. 당내에서는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하나 있을 거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비롯해서 이제 선고가 1월이면 나올 때고 그때가 한 번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추경호 의원이 구속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방법이나 수위 이런 게 결정될 수 있다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나경원 의원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구속 수사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일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기각이 돼도 그러면? 네, 추경호 의원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원내에서도 그렇고요. 당 내외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당대표로서 지도부의 의견과 원내 의견이 다르고 당원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당원의 의견을 일정 정도 반영을 해야 하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을 뽑았던 사람들, 강성 지지자들의 그 원하는 바를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당대표로서 정말 고심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이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좀 달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일각에서 얘기한 소정 변호사님 사과를 한다는 것이 여권에서 얘기하는 뭐 내란 프레임에 갇힌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그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 당연히 내란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내란 프레임에 말려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당원의 뜻이거든요. 저는 이런 걸요.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가 당원 여론조사인지 뭐 투표인지 뭐 한번 했잖아요. 당원 대의원제를 없애가지고 한 표다. 이걸 저는 한번 제가 장동익 대표께 한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당원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전당원? 전당원의 뜻이 사과에 대해서 선명하잖아요. 노선이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요. 압도적으로 사과할 필요 없다. 이렇게 놓을 겁니다. 지금 이게 다른 여론조사는 없는데 좀 강성이긴 한데 유튜브에서 뭐 한 5만 명 이렇게 투표하는 거 있잖아. 이런 데는 90%가 사과할 필요 없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진짜 여론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전당원을 한번 요즘 하루만 되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루라도 내일이라도 한번 이렇게 전당원의 한번 뜻을 물어보면 어떨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의제니까 국회의원들의 뜻이 이제 당원들의 뜻을 흡수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서 보면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던데. 근데 그게 아마 40몇 명인가 숫자로 보면 전체 의석을 보면 50도 안 될 거예요. 예. 다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 그 보면 43명인가 그렇잖아요. 반대는 1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 거부가 많고 따라서 저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요즘은 이게 당원들 뜻을 다 대변 못 해요. 여러 원회도 있고 많고. 따라서 저는 전당원 여론조사나 투표가 몇 시간이면 돼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아, 그렇게 저번에 후보
우리 교체할 때도 그때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뜻이라 봐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 대표를 뽑을 때와 우리 당의 당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와 지금 간의 당심의 변화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 당원 여론조사가 당원 당규에 보장된 제도예요. 근데 우리 당은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 후보단이라 그때 한 번 했죠. 예. 근데 그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과 관련해서 당론 반대했었는데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이것을 계속 당론으로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 전당원 여론조사를 하자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원내 회의 결과 그것이 당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럼 그때 만약에 했었더라면 뭐 저는 한번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전당원 여론조사 지난번에 75만 명 할 때도 예. 단 하루 만에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방 했죠. 예. 그 한덕수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부결시킨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당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 분이 그거는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건데요. 근데 예.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아버지가 절도를 했는데 아들들한테 야 사과해야 되냐라고 전당원한테 물어봅니까? 당연한 거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전당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과하지 말래요. 그럼 뭐 출구 전략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이제 내란 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의제라고 하는 건요.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았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범죄 저질렀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한 것 같아요.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래는 의례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시는 듯 느껴집니다.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 주십시오. 여러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시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례적인 장면인데 사실 조국 대표가 예방하는 자리에서 원래 정치인들이 상대방이 뭐 이렇게 조금 예민한 문제 공개적으로 꺼내지 않거든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그냥 바로바로 얘기해버립니다. 저는 저 문제가 예민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상식적인 문제다. 예. 12월 3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계속 한이 많이 가지고 논란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참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계엄,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모든 제 정당이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 앞으로 계속 정치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토론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사과하지 않는 정당과 어떻게 국회라는 공간 내에서 여야가 토의라고 하는 것들을 전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 이 부분은 결정이 안 난 게 아니고요. 헌재에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했습니까? 내란이라고 다 인정한 거잖아요. 지금 사법적으로 예를 들면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파면을 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11월 28일 날 전환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편지라고 공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개한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차잖아요. 전환길 씨가 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전환길 씨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란 옹호하고 있고 부정선거가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옹호한다면 그 정당을 국민이 좋아할 턱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매우 상식적인 판단인 건데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건 내부에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극우적이고 강성적인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윤 어게인을 비롯한 이런 그 외곽 세력들의 눈치를 본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현 지도부가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힘이 매우 많이 작동했나?
라고 저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스스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입니다. 라고 자인하고 스스로 우리는 윤 어게인 세력입니다. 라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조국 대표가 저런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라고 12월 3일 날 오기 전에 반성하고 사과하면 모든 제 정당이 예. 이 문제를 딱 일단락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듯이 민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국 대표가 그래가지고 하면 또 그 모양새도 이상한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니까요. 누가 하든 예. 저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양형자 최고위원이 얘기해서 수용을 하든 예. 상식적인 얘기인데 저걸 수용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걸 국민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개헌 문제, 그 사과 여부가 있고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인데 배현진 의원이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절연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천박한 김건희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어자에 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느라고 국민의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서정표 여기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발끈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 김계리 변호사하고 유정아 변호사가 예. 이제 그 비판을 했고요. 또 이게 배현진 의원이 재반박이 또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배현진 의원의 그 발언이 팩트에 정말 안 맞다 보는 게요. 예. 계엄을 이게 김건희에서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처럼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좌파 프레임이거든요. 대통령이 계엄한 게 반국가 세력을 일소하고 네. 부정선거를 검증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이 폐악질을 국민에게 절박하게 호소한다. 이렇게 분명히 본인이 법정이나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계엄한 데서 김건희 여사가 보호됩니까? 계엄이 뭐 몇 시간 대통령이 계엄 며칠 안 갈 걸로 생각했거든요. 네. 따라서 김건희 여사 보호하고 관계없는 걸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졸장부로 여자 부인 지키려고 계엄하느냐 이 프레임에 배현진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참 네.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런가요? 역사상 네. 처음으로 이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부부가 구속돼 있는데 이걸 이게 굳이 천박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인격적인 모욕이나 비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분도 이게 윤석열 계였어요. 원래는 홍준표 계였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계였는데 지금 한동훈 계로 옮겼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윤 대통령을 심정적으로 이게 좀 동정하는 지지자도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우리 내부 분열하는 발언을 왜 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서정 변호사님 말씀 보수의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보시는 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이게 굳이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을 천박하다고 이게 모욕할 줄 필요는 뭐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계엄의 명분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이걸 이게 부인 지키기 위한 그다 이런 식으로 졸장부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팩트냐고요. 여기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은 어때요? 아까 그 여론조사를 보면 계엄 네. 여부가 있고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저기거든요. 이슈거든요. 다소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감정적으로 조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극했다라는 점은 뭐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하고자 했었던 이야기는 마지막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윗부분을 썼던 것이지 저는 여하튼 배현진 의원이 가리키는 바는 유효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 보지 않고 손가락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 저는 그거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그 여론조사에서도 현역 의원 가운데 응답한 사람의 과반 43명이 계엄과 관련해서 적어도 사과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대의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 당원의 의견을 지금 모을 수 없다라면 현역 의원들 가운데 지금 과반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의견을 왜 지도부가 반영하지 않느냐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그 고민의 깊이가 깊다. 아까 조국 대표가 얘기했을 때도 고민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 12월 3일에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지금. 시간은 사실 사과하는 메시지를 쓰는 데는 네. 사실 저는 30분만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심하게 마련이지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하지 결심을 단행에 옮기는 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그 용기를 어떻게 내느냐 그게 관건이죠.
근데 김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부적절한 행동이나 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도 여당이 프레임을 짠 거에 말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아니 저는 배현진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천박하다 표현을 썼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영부인 중에 뭐 금거북을 받고 명품 백을 받고 명품 신발을 받고 명품 시계를 받고 명품 브로치를 받고 명품 먹거리를 받고 뭐 본인이 명품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명품 선물만 받은 거잖아요. 그 선물만 받고 끝났습니까?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했잖아요. 그럼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선택받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김건희 씨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마누라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원은 무혐의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법무장관한테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 얘기를 법무장관한테 저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 안 하니까 사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너무 황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본인만 천박하면 괜찮은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부인이 바람이 났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바람 나는 줄 아는데 남편만 모른다는 얘기가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자기 자신만 부인이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시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돌아와야지 그걸 안 하면 정말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서정 변호사님, 김 여사 아직 뭐 재판 보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에 부적절한 거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이게 유성하 변호사는 무죄 추정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게 결과는 재판을 봐야 되는 거고요.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예, 일단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요. 그러나 이게 다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뭐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 딱 팩트만 말씀드리면 김정숙 여사도 이게 관봉권이 나왔잖아요. 전임명부인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잖아요. 타지 말부터.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도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법카로. 옛날에 제일 존경하는 뭐 갤럽의 1위로 놓은 노무현 대통령 그 부인도 선바이역에서 그때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외국환으로 처벌까지 됐지 않습니까? 따님이. 제 말은 근데 왜 총구를 김건희 여사만 천박하다고 굳이 구속돼 있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인격 모욕까지 할 필요 있냐? 지은 죄만큼 받으면 되는 거 죄를 받고 있잖아요. 이걸 이게 인격 모욕으로 천박하다. 이런 게 표현이 자기감이 든다는 거예요. 저희 보수청으로서는. 그러면 양양재 최고위원이나 배현진 의원에 대해 실제로 강성 지지층에서는 뭐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까? 지금 이게 뭐 반감이 대단하죠. 징계 정도가 아니고 제명해야 된다. 지금 난립니다. 제명해야 된다? 다음 게시판은 지금 난립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사안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배현진 의원이 다소 원색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과 이 의견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적어도 공개적으로 잘못했다, 사과해라 라는 메시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김계리 변호사는 우리 당에 가입하려다가 지금 당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당에서 자격심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당내에서도 배현진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뭐 발언 수위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뭐 이런 발언 나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뜨거라 해갖고 아마 뭐 친윤이라고 하는 의원들 중에서 공개적인 반발 메시지가 나왔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뭐 대통령 후보를 뽑았을 때 아니면 당대표를 뽑았을 때 그때의 정서로 이 현상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뭐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의견이 상당히 극명하게 오가니 또 하나가 당원 게시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앞서 조국 대표 얘기 들어보면 계엄해제 의결안에도 찬성하신 분이 왜 그러냐 얘기를 했었죠. 장동혁 대표도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혼재돼서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당원 게시판도 그런 공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당원 게시판 문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도면에 있어서 당원들께서 좀 답답하신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때 제가 약속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시작된 것을 찾아보니까 지난해 11월 5일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본인의 행보도 다 바뀌신 거 아니에요? 옛날 친한계로 시작하셨잖아요, 정치. 예. 지금은 친한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완벽하게 친윤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지지층에 의해서 당대표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의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저는 이건 축출 작전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한동훈 축출 작전.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저도 12월 3일 내란 1주년부터 내년 6월 선거 그 기간 동안 한동훈 또는 한동훈과 같이 정치적인 색깔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대들을 무산시켜내고 축출시켜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네. 어떤 재조사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딱 저기 여상기 전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장이요? 예. 윤리위원장이 한 얘기가 딱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임기는 당초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못 참고 일부 강경파의 입김에 휘둘려 사실상 사퇴 제의를 전해온 장동혁 지도부의 정치력이 아쉽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문제 삼으면서 정작 자당의 법원 역할을 하는 조직인 윤리위를 향해서 비슷하게 압박하는 게 과연 떳떳한 행동인가라고 인터뷰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네. 내용은 뭐냐? 저희 여상기 위원장에게 강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리에 스스로 그 자리를 낙마하게 만들어 놓고 새로 사람들 위원장을 뽑아서 누군가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데 조사의 대상이 한동훈 전 당대표다. 그러면 표적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표적 조사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한동훈 전 당대표를 올가매서 아예 정치적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축출시키거나 아니면 다음 6월 달 본인이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을 사전에 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답은 정해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외에서는 서로 막 싸우고 커피컵 던지고 안에서는 축출하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떻든지 당 내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축출하거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이름이 여상원 위원장이에요. 여상원. 여상 그 이름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 정정하고요. 예. 이거는 이게 그 하필 이 시점이 아니고 딱 정해진 순서대로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딱 가는 거예요. 어떤 정해준 수? 예를 들어 장동희 대표가 대표되자마자 감사한다 그랬고요. 예. 근데 하는데 그때 마침 감사위원장이 임기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을 정하고요. 2호선. 네. 그다음에 또 감사위원도 새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정도 걸린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정해진 절차대로 간다 이래 보고요. 이 사건은요. 드루킹 사건과 해경군 김씨 사건이 결합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드루킹 사건은 아니고 해경군 김씨 사건으로 뭐 한동훈 대표가 기이한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해경군 김씨 사건은 맞아요. 왜? 예. 윤석열 김건희사를 막 비난한 글들이 많거든요. 이 점은 맞고요. 그런데 왜 제가 드루킹 사건이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정점식 정책의장이 사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 측에서 당원 게시판에 글을 한 몇십 개를 올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가 당원들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또 방송에서는 당원들의 뜻이 다 사퇴를 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아갈 때 당원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또 이게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예. 그러면 이게 당원의 뜻이 뭔지 이걸 당원 게시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 당원 게시판은 보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인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드루킹 여론조작과 그다음에 비난하는 예. 해경군 김씨 사건이 결합된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심각한 사안이죠. 그러면 이건 이게 중직에 놓을 겁니다. 예, 김정우 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예. 이미 한동훈 측에서도 이게 팩트를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미 사실상 옛날에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조사를 해봤어요. 예. 해보니까 이 글들이 막 몇천 개 다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게 이미 뭐 팩트는 저는 드러났고 다만 이게 징계 수위만 이번에 윤리위원장의 공석이거든요. 아마 해부해서 뭐 다음권 1년 정지인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징계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이 검수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주진우 의원이 법률위원장이었고 이게 문제가 돼갖고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밝힌 게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그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이 1060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이름과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게 1060개. 근데 그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을 했다는 것은 12개였어요. 근데 12개는 가족들이 쓴 것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입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한 대표 가족 이름 글이 12건. 예. 하루에 평균 2-3건 정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2,000건에서 3,000건 정도가 매일 당원 게시판에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뭐 매크로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단지 그 기사가 보도됐던 거 그걸 올린 걸 가지고 설령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징계할 만한 일인가? 예. 더군다나 익명 게시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그렇게 부적절한 일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당 지도부를 구성한 분들이 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히 진실을 규명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전 지도부로서는 분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할 거냐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게 과연 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중징계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해당 행위인가? 예. 이거는 뭐 자신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요거 작성글을 방금 전에 아까 CG를 보면 서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1,100개 중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격한 게 12건? 그러면 만약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게 그 문제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당의 대표가요.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계속 비난하는 것도 이게 문제는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예. 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한 사람이요. 하루에 3개밖에 못 올리게 제한을 둔 거예요. 예. 이게 익명 게시판이 아니에요. 실명 인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이가 가족명이 이렇게 막 처가 때까지 다 해서 아이디를 뭐 팔동우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친척들 다 가져와가지고 하루에 3개밖에 못 올리니까 그럼 하루에 8명이면 24개도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대거 정점식 정책회장 사퇴해라. 여기 김경수 있잖아요. 예. 그 사면이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글을 대거 올리면 이건 비방글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도 제 기억이 생생한데 아니 김경수를 왜 사면하느냐 이러면서 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뜻에 반한다. 계속 한동훈 대표 입에서 당원들의 뜻에 반한다 이렇게 놓더라고. 그 당원 뜻이 뭐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론조사하는데 근데 이 게시판을 보고 당원 뜻으로 하는데 그게 가족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정치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징계라는 거죠. 건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 수위가 뭐 최소부터 최대까지 있을 거. 저는 한 1년 정도 당원권 지방선거 이후로 이렇게 놀 걸로 해서 그러면 6월 선거에는 못 나오는 정도. 당연히 못 놓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딱 정해놓은 거잖아요. 조사도 야, 안 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조사도 안 됐는데 징계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예.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라고 하는 건 정치적 어떤 입지가 또 힘이 있고 지지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6월 선거에서 축출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가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한 사람 아닙니까? 예.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이전에 그런 것 게시판이 올라왔다고 얘기해서 조사를 해서 한동훈 전 당대표, 제가 한동훈 전 당대표를 옹호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축출하는 작전이 벌어진다? 이거 더 재밌는 게 이 한동훈 전 당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김병혁 전 최고위원도 다시 지금 재조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희화했다면서 2가지예요. 내용이 들어간 게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사실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자기 본인이 직접 한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손에 왕자를 쓰고 나온 분 아니냐. 손에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시화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도 말을 갖다 잘못하게 되면 재조사를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탈당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당은 여전히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 그렇다면 저런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예. 이건 매우 정치적이고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거다. 뭐 그 당에서 알아서 하시면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해야 될까 이유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정말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당이 1대1로 싸워서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 민주당과 승리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야당 지원해야 된다, 여당 지원해야 된다. 이거 보면 정말 비슷한 조사가 비슷하게 나오고 그리고 일부 열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편을 다 규합해도 그 정도의 열세인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략 갖고 있는 지지율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그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징계 1년 해버려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 표로 연결될까요? 이게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우리 당이 해야 하는 조치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퇴행이라고 하느냐?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높여갖고 지방선거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정치적 행보가 우리 당의 지지율을 확대하고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과연 그 정도의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동훈 전 대표를 공략할 만한 포인트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서 변호사와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달라요, 두 분이.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참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1년 전에 있는 일이잖아요. 아 이걸 갖다가 뭐 징계를 빨리 못 합니까? 이거 1년 있다가 지금도 좀 생각 좀 해봐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징계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무능하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우리가 황교안이라면서 정광훈도 전환길도 뭐 자유통일당까지도 같이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교안만 못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만 못 가겠다는 거니까 참 장동혁 대표가 정치력이 없다. 그리고 네. 빨리 내려가시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부분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친한계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우재준 최고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함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기 힘든 당무감사와 징계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 당무감사위 결정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당무감사의 결정이 이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는데 서 변호사 그런 건 것 같아요. 절차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설령 뭐 반대 정적 제거라든가 반대표를 내몬다는 취지로 비춰지면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한동훈 대표께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직접. 네. 제가 이게 뭐냐, 이거 떨고 가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계속 묻어버리고 가면 두고두고 짐이 된다. 확실하게 이번에 떨어서 만약에 뭐 징계가 경고 정도로 논다면 또 이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떨어야 되잖아. 이걸 계속 그냥 묻어놓고 가면요. 두고두고 계속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뭐 엄청난 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모든 걸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야죠. 은폐하고 미래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는 심각하다 보는 게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가 뭐 가족 이름 8개로 해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잖아요. 구조가요. 당대표가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는데 가족 계좌로 좀 익명에 뒤에 숨어서 이거는 이게 저는 사과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봐요. 그러면은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었던 이야기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됐었을 때 본인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 기억하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권 패널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진행된다. 이게 본인의 정치 행보를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좀 훼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당무감사가 실시되고 징계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내놓는 대책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단 징계를 보고?
그래야겠죠. 지금 뭐 진행된다고 한 건 공언했으니까 진행되는 예. 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주의나 경고 수준의 약한 단계라면 예. 뭐 그에 맞는 대책 아니면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년 당원권 정지 이런 정도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그에 또 걸맞는 뭐 예.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잖아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금 탈당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반대로 따지면 한동훈 전 정치인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라고 얘기한 윤석열 씨에 대해서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얘기한 윤석열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서만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오히려 윤석열 씨가 얘기한 게 훨씬 더 중대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예. 정치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이 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한 여상훈 위원장을 왜 2달 남기고 바꿉니까? 굳이. 예. 명예롭게 다 그 임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조사하자라고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빨리 당겼던 입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매우 정치적인 입장들 가지고 뭔가 의도성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예. 추정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예를 들면 정치 행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최근 소위 당원 게시판이니 하는 문제로 윤리위가 가동된다고 하는 뉴스가 오르내리는데 개탄스럽습니다. 소위 당원 게시판 사건은 드루킹과 같은 형태라기보다는 소위 해경국님 씨 사건에서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모욕하고 세월호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뒤에서 욕하던 사람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개혁신당과 연대 뭐 또 이런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는데 개탄스럽다. 당원 게시판 문제 뭐 다른 당 얘기인데 개탄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정욱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 이제 뭐 본인은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아마 견제하기 위해서 저기 해경군 김씨 사건도 이게 부끄러운 사건이거든요. 예. 개탄스럽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그 견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두 분은 안 만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많이 만나는데 예. 아마 한동훈하고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만날 일이 없지 않나. 경쟁 양쪽이 다 상대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안 맞아요. 양쪽 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둘이는 서로 이렇게 저는 두 분 다 만나봤으니까. 예. 근데 둘이는 만날 생각이 없는데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준석 대표가 절반만 알고 절반은 모르는 거예요. 팩트를. 뭘 이거는 몰라요? 드루킹 사건이면서 해경팀 사건이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여론조작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난한 것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실제는 그게 있어요. 정광재 대변인. 뭐 드루킹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드루킹 사건이라는 건 조직적으로 정말 기계를 이용해 갖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고 예. 당시에 이런 의견이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의견이 나온 이후에 실제 당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표출됐거든요. 예. 당시에 뭐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왜 정정식 전 정책위 의장이 그 거취 표명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또 그게 묘하게 그 용산과의 관계 때문에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뭐 여론 조작에 의한 그 여론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는 아니, 거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은? 이준석 대표와는 뭐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네. 친구도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이 어쨌든 중도 보수의 영역에서 각자의 포스트를 갖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 정치에서 현 상황만 놓고 보면은 중도 보수가 주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네, 민주당이 그렇죠.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정권도 갖고 있고 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중도 보수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는 두 사람 모두 중요한 포스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개혁 보수, 중도 보수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는 두 사람 다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의 접점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두 사람이 협력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전에 들어온 소식도 살펴볼 텐데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에도 만약 기소한다면 뒷감당 힘들 거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그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특검의 정치적인 성향상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만에 하나 기소를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뒷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도게 받아보고 이거 엉터리 조사를 해서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쯤에 계속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데 계속 만나달라는 문자가 와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김한정 씨에게 돈을 주도록 해서 여론조사를 받아보았다. 이게 인정이 돼야 저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할 수 있을까요? 오 시장의 논리는 들으신 것처럼 이겁니다. 이게 거부했는데 왜 굳이 캠프에서 김한정 씨를 통해서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건데 특검은 달라요. 명태균 씨에게 10여 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이거를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김한정 씨가 뭐하러 3,300만 원을 들어가지고 여론조사를 별도로 자기가 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존재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할만 하니까 전 기소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나온 것처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총 10회에 걸쳐서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고 그중에 5회에 걸쳐서 여론조사 비용 항목으로 3,3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돈이 오가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딱 고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한정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연결됐는가 또는 강철원 씨라고 하는 분과 그다음에 김한정, 오세훈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연결됐는가 요 고리를 갖다가 특검이 밝혀내게 되면 정치자금법 문제가 제가 볼 때 완성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특검에서만 수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도 명태균 보고서라 그래가지고요. 11월 달에 보고서가 아주 오랫동안 조사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보고서가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 그 한간에는 소위 윤석열, 김건희 씨 두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 보고서라는 얘기들도 나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세훈 씨가 뭐 기소 못할 거다. 그다음에 뭐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기소가 됐으면 거기에 맞게 본인이 제대로 수사받고 재판으로 본인이 무죄를 입증하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돈이 오갔다라고 하는 명확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돈이 오갔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대리로 돈을 입금했다라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 모르는 건 특검이 어떤 다른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앞서 두 사람과 더불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개혁적 보수로 분류가 되는데 그럼 하나만 서정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기소가 됐어요. 근데 지방선거 지금 다음에 6월이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거 일정하고 재판 일정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재판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걸로 예측이 돼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대가 재판하면서도 몇 년 걸렸잖아요. 아마 이 재판도 저는 뭐 1심 나오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린다. 그럼 출마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무 건가요? 지장이 없고요. 이거는 뭐 당에서도 당연히 특검 성향을 보면 예상을 했고요. 근데 이 터무니없는 게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돈 준 게 3,300이 아닙니다. 1억이 넘어요. 그렇게 그건 뭐에 근거한 거예요? 다양한 돈 계좌 관계 1억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김한정 씨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소개시켜주고 명태균 씨가 다양하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돈을 주는데 그중에 일부만 딱 떼가지고 3,300은 여론조사비다. 근데 이게 시점이나 모든 게 터무니없더라고. 제가 오세훈 시장 측에 해명을 제가 자세히 검토해 봤거든요. 다섯 개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기소니까 당에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경선해서 그대로 후보 놓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여론조사에서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씨를 잘 모르는데 굳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 비공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김한정 씨가 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줄 때는 실제 명태균 씨를 잘 몰랐던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소개시켜 줬을 것인데 오세훈 시장이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오세훈 시장이 핸드폰을 내놨잖아요. 내 핸드폰 봐라. 깨끗하다. 여론조사 없다. 라고 내놨습니다만 그 핸드폰에서 비공표 여론조사 등 한 5개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요. 또 여론조사가
조작이 되지 않지가 않았어요. 일부 조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강철원 부시장이라든가 사업가 김한정 씨는 후원자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게 계속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재판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특검이 입증하느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뭐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자가 공개 보도가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는 10월 17일의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사악한 의도로 도이치 수사를 2년 끌었다. 여기서 좀 정관장님 저는 궁금한 게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 사악한 의도라는 게 뭘까요?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예.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가 매일 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 난 이거 주가 조작하는지 몰랐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 테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죄이기 때문에 예. 빨리 불기소 처분하든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적어도 그게 통하지 않았던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전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본인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분명한 그 청탁이든 지시든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불기소 처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사악하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예. 지금 전 물론 특검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증거들이 확보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셋 음성 녹취 서버 확보해서 당시에 주가 조작이 있고 그에 따른 뭐 비용 이익의 60%인가요? 그걸 줘야 한다는 녹취가 있는 걸 봐서는 예. 지금 뭐 재판 진행되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죄를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했다라고 해서 사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공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사악한 게 맞는 게요. 보세요. 이 사건이요. 이성윤, 이정수 그때 2년 이상 끌었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사악하고요. 그다음에 끌었다고 보시는군요, 그거를. 이 사건이 예. 4년, 5년 걸릴 사건입니까? 아. 이미 공범자들 다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기소를 하든지 무혐의를 하든지 처리를 했어야죠. 예. 근데 2년 동안 처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처리해가 기소할 것 같으면 대통령한테 자리를 잘릴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무혐의도 안 하고 그냥 들고만 있는 건 자기 자리 보존받기 더 되느냐고요. 예. 제 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를 떠나서 이 사건이 4년 동안 끌은 거는 검찰이 정말 이게 반성해야 된다. 그 점에서는. 그럼 본인이 그때 기소했었으면 차라리 지금 같은 오히려 불행이 더 없는 거예요. 그때 기소도 안 하고 그러면 무혐의도 안 그 하고. 사악한 의도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 본인 스스로의 안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기소하면요. 예. 법무부 장관 자리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처리 안 하고 그런 거죠. 또 이게 무혐의를 했으면 또 야당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만 끄는 거예요. 이런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시간만 끄는 게. 이 메시지가 보내기 한 17일 전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죠. 그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언급했는지 지칭했는지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싹 다 잡아드리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반국가 간첩이라고 단체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잡아야 아니 나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거기까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사이가 뭐 때문에 틀어졌느냐, 뭐 김 여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주가 조작 사건을 한동훈 전 대표가 빨리 털지 않았다는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볼 땐 그럼 둘 다 사악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말에 의하면 한동훈 전 당대표가 사악하게 2년 동안 끌었다는 거잖아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딜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월 달에 그러니까 2023년 12월 달부터 검찰 내부에서 이게 안 되겠다.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죠. 그때 윤석열 씨가 안가에다가 서울지검장 불러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월 달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총선에 진 거죠. 그리고 5월 달에 총선 지고 난 다음에 그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검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좀 털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5월 2일 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새롭게 임명을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종결적으로 10월 달에 무혐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씨가 자기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갖다가 무혐의 종결시키기 위해서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건 사악한 거 아닌가요? 그건 제대로 한 건가요? 지금 나타나는 모든 증거를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게 명확하다면 윤석열 씨가 자기 부인의 범죄가 유죄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8개월 동안 사약한 행위들을 다양하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사람의 입으로 한동훈 전 당대표가 사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기괴하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자료 영상에 그 눈밭 날리고 화재 현장 방문했을 때가 24년 겨울이죠, 그때가. 1월 2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5년? 2024년입니다. 24년? 당시에 1월 23일경 아마 일요일이었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에 그 대통령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만둬라 비대위원장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 주에 이제 서천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극적으로 뭐 갈등이 봉합돼서 결국에는 그해 4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좋은 분위기가 그때까지는 연출됐었던 거죠. 총선까지는. 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서정수 변호사님 얘기하신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를 안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정광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 대표는 공과 사가 굉장히 확실한 분인데 그때 당시에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왔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박성재 전 법무장관처럼 어떤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로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한동훈 전 대표가 종결시켜주지 않으니까 사악하다는 평가를 한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 조사 결과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당시 장관이 불기소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더 평가가 옹색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시로서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혐의 없음이 명확하다라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장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당일에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 특검에서 보는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이게 직권남용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안 하니까 법무부 장관에 전화해서 내 부인이 무죄, 혐의 없음이 명확한데 너 왜 아무것도 처분을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박 전 장관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3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수사 라인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거 교체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1사차장을 다 교체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바로 무혐의 처분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다라고 해서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고요. 황당한 건요. 자기 부인 무혐의 처분하라고 장관한테 전화하고 문자 넣고 또 그 부인마저도 아니 왜 김혜경 여사는 조사 안 해요? 왜 김정숙 여사는 조사 안 해요? 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조사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 3년밖에 못 채웠구나. 그나마 대한민국을 향해서 다행이다. 공과사 구별이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예.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서정욱 변호사님 앞서 설명을 하신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와의 사이가 틀어진 거는 김 여사가 이유라고 보세요? 예, 저도 그게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뭐 강직하게 계엄에 대해서도 1초도 안 망설이고 막았다 하잖아요. 그렇게 강직한 검사면 그때 당시에 이원석 총장이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총장 때 부인 사건이니까 총장은 지휘를 못하게 돼 있었거든. 추미애 장관 때 지휘를 해서 이게 당사자가 바뀌어도 명령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원석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김건희 여사를 원칙대로 소환해서 조사해서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하라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조사한 게 없다니까요. 최근에 나와서 갑자기 고검에서 뭐 미래에셋 정권이 놓은 거지 조사도 안 하면서 2년만 그냥 끄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시간만 2년을 끄느냐? 뭐 조사가 필요해서 자연스럽게 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이게 눈치 안 본 겁니까? 그게 장관으로서 떳떳하게 강직하게 김건희 여사 그때 수사 안 한 게 잘한 겁니까? 그걸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요? 정광재 대통령. 자, 잘한 겁니까? 그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대통령이 그 사안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기소를 했다 아니면 기소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소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재판 받아야 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것까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그룹에서 그거를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강직한 검사라면 직을 걸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강직하고 원칙주의자라면 계엄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라 그럴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보수 쪽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구나 라는 걸 좀 그러니까 일관성이 보세요. 그 한동훈 통화 내기 놓잖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총장 때 부산 고검에 기한 가고 그때 카톡 한 게 뭐 몇백 번 다 넣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선거 때는 아예 다 씹어버리고 안 받은 것도 넣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그게 완전히 뭐 일관성 있게 했느냐고요. 옛날에 김건희 여사가 넥타이도 꼭 2개 사서 하나 주고 집에 밥도 해주고 카톡을 몇백 번 주고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노 했으면요. 검사장도 못 거친 사람이요. 검사장도 못 했어요. 한동훈 장관. 근데 김 여사가 오케이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될까요? 본인들이 권력서열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인정하시는 거네요. 김 여사가 권력을. 그 논리에 의한다면 거의 제로라고 계속 하니 진짜 그러게 그때는 형수하면서 좋으니까 된 거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안 돼. 이랬으면 이게 진짜 법무장 됐을까요? 저는 그거부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을 시킨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는 내가 생각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갖고 본인이 임명했는데 본인이 임명한 이후에 본인 부인과 관련된 재판 그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악하다라고 평가한다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얘 안 되겠다. 이렇게 쳐내는 게 대통령으로서 과연 올바른 태도였느냐와 아니면은 그 요청이 왔었을 때 이거 어떡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을 끌었다. 이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검에서 얘기한 거 한 부분만 이승훈 변호사님 여쭤볼 텐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구속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신문을 해가지고 구속 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한 1월 며칠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전에 선고가 나지 않으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번에 구속 취소로 나왔듯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최근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좀 높아서 그 결과는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또 하나의 이슈가 장경태 의원과 관련한 건데 이게 성추행 의혹이냐 데이트 폭력 의혹이냐 이 부분이 좀 논란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애초에 제기된 대로 성추행 사건인지 데이트 폭력 사건인지 어제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하면서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두고 하나의 논란이 있는데 글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승우 아니 당에서도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수순으로 갑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더 먼저 파악해요? 일단 윤리감찰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부르겠죠. 그래서 이제 장경태 의원을 불러서 얘기를 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증거 내용들, 증거 자료들 갖다가 수집을 해서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도 뭐 듣는 얘기가 들리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 얘기 다 얘기하게 되면 2차 가해라는 또 논란이 붙게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논쟁 자체가 아주 이상한 곳으로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왜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런 사건에 대한 것이 불거져 나왔는가라고 하는 측면 하나고 또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상당히 오픈된 공간인데 그런 오픈된 공간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그런 행위를 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도 있고 또 하나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난 몇 개월 후인가 그 보수 종편 같은 경우에서 이거 갖다 보도를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갖다가 제기한 측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알기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동영상의 특정한 일부 장면만 가지고 이게 어떤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판단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언론 보도로 나오는 내용은 그 술집의 CCTV를 확보하는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난항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년 전 사건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는 민주당이 하는 건 아니니까요. 수사 기관에서 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하고 당 내부에서는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적어도 철저하게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그 내용들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좀 그 이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함으로써 2차 가해가 된다거나 또는 아니면 일정한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튀는 것들을 막는 게 좋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이외에 어떤 추정이나 들은 얘기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어제 그러면서 왜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왜 이 사건을 고소했을까에 대한 의문 지금 이게 1년 이야기하길래요. 장재원 의원 있잖아요. 고 장재원 의원. 10년 전의 사건으로요. 공소시효 며칠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이게 피해성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게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따라서 이게 1년이 뭐 그렇게 긴 기간이 있나? 이거는 이게 충분히 피해자 여성의 저는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마디로 이게 데이트 폭력을요. 데이트 폭력하는 사람이 동영상을 내가 찍어서 언론기관에 내 데이트 폭력했다고 제보하는 걸 가해자가 저는 본 적이 상식적인 말이 됩니까? 변명을 해도 그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한 분이 데이트 폭력이면 자기가 그걸 녹화해서 그렇게 언론기관에 제보를 하겠느냐고요.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에 동석자도 있었다고 하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어쨌거나. 그러면은 그날 당일에 뭔가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사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조사가 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서 영상을 남자가 계속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촬영한 이후에 장경태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뭐 1년 뒤에 고소할 수도 있고 2년 뒤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남성과 뭐 헤어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어떤 이유로 고소하게 됐는지도 또 수사에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그거는 같아요. 확인된 거 아니죠? 네, 뭐 확인된 건 네, 아니지만 그냥,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그 지금 장경태 의원과 여성이 술을 마실 때 그 앞에도 여성이 있고 오른쪽에도 다른 남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두 분들은 현장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거나 또는 뭐 피해 여성과 뭐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당히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취한 상태, 만취한 상태에서 어떤 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취한 상태의 정도라든가 또 여성도 장경태 의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 등 이 사안이 간단하지만 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건 지금 우리가 예단하기보다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 보지 못한 증거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요 근데 여성이 장경태 의원이 그 손을 올린 게 그 사진이 진짜입니까? 그 사진은 한번 이게 발언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사진을 내렸을 겁니다. 그 보좌진이. 그런 게 피해 여성이 보좌진 협의회에서 뭐 올라왔다는 예, 그 사진 그거는요. 말씀하시는 김문수 거예요? 의원실에 보좌진이 올렸다가 내린데 그거는 옷이나 보면 그 여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충분히 2차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성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여성은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고소장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영상을 보더라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모자이크가 처리돼 있지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경태 의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 성추행은 본인은 없었다고 하고 이 문제를 그냥 다른 사람들 간의 데이트 폭력 문제로 전환시킨 다음에 데이트 폭력 문제로 이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 문제는 그 두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기된 문제는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민주당에서 대하는 태도예요. 예. 장경태 의원이 뭐 일부 부대변인인가요? 김민주 부대변인은 내가 아는 장경태 의원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보협에서는 이거 뭐 내란 종식의 가장 앞장서는 장경태 의원을 저격하기 위한 거다. 이런 음모론 확산시키고 예. 이게 민주당이 이런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 갖고 있었던 태도입니까? 가져야 할 태도입니까? 이런 부분에 그 민주당이 뭐라고 답변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각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다라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살고자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작태야말로 파렴치한 2차 가해의 전형입니다. 성추행범이자 2차 가해범인 장 의원으로부터 중징계와 함께 의원직 사직서를 받아내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이제 윤리감찰단은 대표가 이제 감찰 지시를 했고 감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중간에 관여하거나 보고받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당은 어쨌든 말을 좀 아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된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까지 보셨고 뭐 네 분도 다 한마디씩 하셨으니까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죠. 김주애가 오랜만에 모습을 등장했는데 좀 과거와는 좀 위상이 달라진 거 아니냐 하는 장면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영적 인민 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반드시 성자와 패자.
김주애가 참석한 행사가 군군 창설 80주년 행사에 참석을 한 겁니다. 늘 뭐 자주 여러 가지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지만 저는 좀 군 관련 행사에 참석을 해서 마지막에 영상 보셨지만 군인들이 직접 격려하는 모습까지 좀 보여줬거든요, 북한에서. 예, 뭐 북한은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성군 정치라고 얘기해서 군을 매우 중시하는 정치 예. 형태들을 보이고 있고 군의 지지 기반이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을 지지할 수 있는 가장 있어야죠. 핵심적인 부분이기 예. 때문에 군에 대한 뭐 후계자 아직까지 후계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보여주는 모습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아마 우리나라의 국정원 그다음에 통일부 같은 경우도 아마 후계자가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가능성 좀 얘기하는데 높게 보고 있죠. 또 일부에서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예. 리가 없다. 지금까지 뭐 백혈통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돼 왔고 또 남자 자식이 있다라고 지금 대강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김주애를 저렇게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후계자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북한 사회 같은 경우 20, 30대 같은 경우가 많이 흔들립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많이 예를 들면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20대들의 흔들림을 막으려고 북한이 상당히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나 예. 음악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주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김정은이 20대, 30대에 대해서 상당히 젊은 세대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미지 상징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또 예를 들면 또 다른 또 거기에 대한 또 해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용으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자주 예. 김정은 주변에 나타나서 거의 후계자인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 속에서 후계자가 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하고 정보를 캐야 되는 측면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것을 또 확정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다방면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상대해야 될 북한에 만약에 후계자가 낙점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나 정보 당국에서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공식 호칭이라든가 노동당의 직함이라든가 없어요. 그런데 노출만 3년간 보니까 600번이 넘게 등장을 시켰다라고 하니까 통일부에서도 이거 후계자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좀 정부 부처 스탠스를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주애를 이렇게 자꾸만 대중매체에 노출시키는 것은 일종의 그 대인민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전전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예. 결국에는 뭐 후계자로 육성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82년생인지 83년생인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집중 케어를 받으면 앞으로 3, 40년은 그 권좌에서 물러날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빠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뭐 누가 후계자가 되는지는 아직까지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그 정보 당국에 혼선이 있습니다. 예. 아들이 뭐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봉건 사회와 아주 가까운 북한에서 여성 후계자가 탄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단정적으로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은 이제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방금 보여드린 영상을 보면은 과거의 주애하고는 또 훌쩍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과거에는 좀 아이의 모습이 많았었는데 이승훈 지금 보면은 물론 뭐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얼굴이 좀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눈매를 교정하거나 입술을 성형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조금 변경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제 성형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북한이 성형 수술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지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또한 다만 김주애 씨가 벌써 한 165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거의 비슷해진 큰 키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평균 키가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 비해서 김주애 씨는 165cm를 가지고 있고 뭐 손목에는 3천만 원짜리 까르띠에를 찬다거나 또 선글라스도 구찌 선글라스 낀다거나 즉 인민들은 배고프지만
역시 백두혈통은 명품으로 좀 치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주혜 씨가 지금은 저렇게 석상에서 굉장히 나와서 마치 칭송을 받고 백두혈통의 승계자처럼 보이지만 예. 또 결국에는 아들은 꼼꼼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꼼꼼히 숨겨져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들이 등장해서 또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지금은 그냥 부인이 따라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또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나오는 것도 불편해서 예. 백두혈통은 계속 승계된다는 차원에서 또 딸을 데리고 다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버지로서 딸 사랑, 인민 사랑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행사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최대 사거리가 500km인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거리가 우리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